지금부터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양대학교 이영 교수님께서 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한 조세 구조, 성장 및 분배에 대한 실증 분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이영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초보적인 수준의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회장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장이나 분배 측면에서 과연 조세 구조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간략하게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나 전체적인 요약 접근 방법에 대한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문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회계식을 어떻게 설정하고 데이터를 썼는지 말씀드리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제가 보고 드리는 회계 분석보다도 오히려 좀 장기간의 시계열을 가지고 국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좀 길게 눈으로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번째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분석 간단하게 기존 문헌과 유사한 형태로 설정해서 초보적인 수준의 회계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요약을 하고, 그리고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데이터가 가용한 최대한 다수의 국가들, 그러니까 한 70여 개, 최대 그 정도 됩니다. 75개 정도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 소득 분배, 조세 구조에 대한 장기 추이를 정리를 해서 의미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인과관계를 식별해 보려는 좀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독립변수들은 초기치를 사용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존에 제가 연구했던 거에서는 도구변수나 이런 정도 사용해서 보는 것들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면서는 좀 그래도 좀 사회복지 쪽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유형화나 특성 정리나 이런 쪽이랑 연계를 해서 에스핑 앤더슨이 보고 있는 어떤 복지 모형들하고 좀 연계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해석해 보려는 것들도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문헌 일단 성장하고 조세 쪽 보면은 이제 제가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옛날에 썼던 논문이 2005년도에 하나 출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구조하고 성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인세, 그냥 법정 법인세율 사용하고 단순히 기존 그러니까 주변 국가의 법인세율, 그러니까 저 거리의 역수 를 가중치로 써서 그냥 조세 경쟁이 있다면 우리가 그 주변 국가의 저 법인세율하고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제약 조건이 있고, 그걸 도구 변수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가 성장이 낮다는 부분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OECD 내에서는 조금은 그 경향이 조금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도 해석 자체는 약간 법인세라는 게 물적 자본하고 연관되면 실제로는 굉장히 고도의 성장 단계로 갔을 때에는 그 의미가 그렇게 예전에 자본을 처음에 축적하면서 성장을 했던 부분보다는 좀 약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조세 구조와 분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전부일 교수님하고 좀 봤던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 지출이나 그다음에 조세 구조나 이런 부분들 봤고요. 기존 문헌들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노동조합 있는 좀 강하게 존재하는 국가에서 소득 분배가 좋은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플러스로 표현한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약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개방도하고 소득 분배가 오히려 긍정적인 걸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3의 요인이나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쪽이랑 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정화 교수님도 계신데, 아무튼 교육 쪽에 데이터들이나 이런 데에서도 소득 분배하고 좀 교육 쪽하고 좀 긍정적인, 굉장히 이론적으로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조세 경쟁, 조세 세율에 대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조세 경쟁과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문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그냥 정리하는 거하고 간단하게 데이터 분석했던 거에서 보면 아주 요약을 하자면 법인 세율에 있어서 조세 경쟁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이제 보면 주변 국가의 법인 세율의 평균 같은 게 어떠면 조세 경쟁의 지표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굉장히 법인 세율은 강하게 나오고요. 개인소득세율은 어떤 국내적인 여건, 고령화라든가 국가 규모라든가 복지 지출이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법인 세율보다는 개인소득세율이 좀 더 도메스틱한 부분들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분석은 상당히 초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솔로 모형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률을 초기 1인당 GDP 로그값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구 성장률하고는 음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 기본에 집어넣은 데에다가 거기에 이제 법인 세율 집어넣은 정도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픈리스하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통제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냥 완전 크로스 섹션으로는 37년 80년부터 저 2017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패널을 흉내내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해서 1980년이니까 10년 단위 것들을 스택을 해서 4개 놓고서는 그 다음에 패널 분석을 간단히 했습니다. 데이터는 동일한 형태고요. 소득 분배도. 그리고 소득 분배의 요인으로는 개인소득세율도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율, 법인세율 이렇게 집어넣고 그거 외에도 개방도, 정부 지출 뭐 그리고 저는 이제 향후에 조금 더 이쪽 뭐 좀 더 한다 그러면 제가 개인소득세 누진도 같은 것들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조금 더 정교하게 지표 만들고 그 누진도하고 개인소득 세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소득 분배 이런 것들 한번 좀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횡단면 분석은 2017년을 7년 저 초기치에 대해서 해본 게 있고요. 패널은 아까처럼 4개를 스택한 다음에 그냥 평균으로 돌려서 한번 그냥 간단히 봤습니다. 데이터는 저 WDI 하고요. 그 다음에 펜월드 테이블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분배 쪽은 그냥 솔트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뭐 논란이 있을 수, 당연히 이게 여기저기 거 다 취합해 놓은 거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뭐 보면 그냥 국제 비교하면서 쓰기에는 여전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텍스 쪽 관련된 거는 레버뉴 스태티스틱스에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뭐 여건 변수들도 이렇게 WDI나 펜월드 테이블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서 그래프 보여드리는 게 훨씬 저 핵심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간에 1인당 GDP들 좀 보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1960년부터 2017년까지 5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당 GDP 지금 이건 PPP 패널드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고요. 제가 좀 뭐 아시아 국가들 좀 그래도 비교할 수 있게 좀 굵은 선으로 해놨고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이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싱가포르보다 좀 더 잘 살다가 그 다음에 한 중간에 좀 상위에 있는 게 일본이고요. 제일 아래에 있다가 따라잡고 올라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는 실선으로 대놓은 게 그래도 정체 안 하고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실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유럽의 복지 국가들하고 미국하고 뭐 이런 국가들이고요. 점선으로 해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라잡은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리스, 포르투갈까지 포함해서 나이제리아, 필리핀부터 해서 쭉 우리가 이렇게 추월한 국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따라잡고 있는 국가들이 일부 있고요. 중간에 정체된 국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지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한 국가들 중에 우리가 이제 뭐 에스핑 앤더슨 쪽의 뭐 복지 쪽이나 이런 쪽 모형 쪽이랑 이제 우리가 분류해서 보면 이제 뭐 북구의 삼인주의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 뭐 핀란드, 뭐 이런 데가 또 잘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일단은 제일 모범적으로 보이는 모형에다가 제가 그 마커까지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르웨이가 제일 위쪽에 쭉 있고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천연가스, 뭐 석유 뭐 이런 거 있어도 굉장히 관리도 잘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형태, 재정도 굉장히 건전하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마커를 붙여놓은 나라는 이제 미국.
굉장히 큰 나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쉐어홀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형태로 영미식 모형에 잘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몇 가지 비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쪽이 어떻게 보면 그 컨저버티즘 뭐 이렇게 유럽 대륙에 있는 스테이크홀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마커 붙인 국가들이 잘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길게 보면 결국은 중간중간에 뭐 어느 국가나 꺾이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한 거는 보면 그 꺾인 다음에 얼마나 잘 회복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국가가 잘 살고 어느 국가가 못 사는가는 뭐 위기가 있냐 없냐가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 위기를 어떻게 잘 대응하고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결국은 핵심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뭐 저 석유 파동, 외환 위기, 뭐 글로벌 금융 위기 뭐 이럴 때 조금씩 꺾여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 우리가 거기 그 시기에 이렇게 극복하고 올라갈 때 극복했다기보다는 그 소득이 높아질 때 보면 다른 국가들은 정체로 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회복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요거는 그 시장 환율 써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 환율 쓴 부분도 뭐 대략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 PPP 본 거보다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격차가 큽니다. 그리고 좀 더 선진국 내에서도 격차가 더 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PP로 좀 더 제도 잘 돼 있고 잘 살면 조금 수렴하는 게 좀 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조금은 너무 이렇게 파페치된 해석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 저 종속 변수로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이제 진인데 저희 이제 마찬가지로 색깔이나 뭐 선 표시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간에 여기 있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요 90년대 중반까지 뭐 소폭이지만 개선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개선이 되고 있다가 WTO 체제 뭐 그 다음에 IMF 그러면서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뭐 이렇게 그냥 옆으로 가다가 아주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거 전혀 아니고 그냥 솔트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지금 요거는 가처분 소득진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진이 그리고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좀 그래도 성공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크홀더나 아니면 3인주의 모델을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보다도 낮은 형태로 돼 있고 우리가 뭐 0.3에서 왔다 갔다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크게 보면 그 수치에 대해서도 물론 논란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크게 국제적으로 보면 중간쯤보다 조금 오히려 높은 쪽에 지금 가 있고요. 3인주의나 그 저기 참여자 모형 부분들은 0.25에서 그래도 잘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바로 시장 소득 진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쪽에 3인주의나 참여자 모형은 0.5에서 시장 소득이 0.5에서 0.25까지 낮추는 이러한 부분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하는 게 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보면 못 사는 국가들이 뭐 그러면 그나마 복지 소득 분배는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경제를 잘못 운영하면 소득도 낮고 소득 분배도 나빠지는 그런 쪽으로 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독립 변수 중에 이제 법인세율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1980년부터 있습니다. 데이터가 조금은 한 20년 정도 더 짧고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벌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 조금은 수렴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세 경쟁이 있고 떨어지고 수렴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빨간색이 좀 전체적으로 평균이나 뭐 이런 거에서 아래쪽으로 좀 낮은 쪽에 있었다가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22에서 25로 올라가면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정도 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뭐 보시면 이제 뭐 조세 경쟁과 관련된 문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약간 뭐 거의 그 저기 뭐예요 미시경제학에서 그 저 과점 모형 가지고 설명 많이 합니다. 과점 모형에서 이렇게 결국 조세 경쟁이 결국 기업들 경쟁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서 그냥 여기서 저희가 모델 쓰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다른 기업의 가격하고 우리 가격하고 싸우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스타켈버그 모형처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자 모형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 문헌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킹크드 디맨드 커브 이런 것도 비슷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그쪽 문헌이랑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쪽입니다. 개인소득세율 보시게 되면 더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낮아지지만 이게 수렴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이볼링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회기 분석하면 실제로 국내의 변수들이 더 중요하게 나오고요. 조세 경쟁보다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세수가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는 국민 부담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관련된 부분도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그냥 레버뉴 스태티스틱스에서 그냥 가져와서 지금 첫 번째 그림은 GDP 대비해서 보고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20% 후반대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게 개인소득세, 법인세, 그 다음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부담금,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소비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좀 낮고요.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이랑 제일 뭐 가까운 그리고 구조도 뭐 이렇게 비슷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영미식 모형을 보시면 요 우리나라 일본 영미식 모델이 그래도 비슷합니다. 전체 수준이나 믹스나. 근데 이제 영미식 모형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미국이 소득세가 약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복지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소득세는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북구 모형하고 여기 이제 그 유럽 대륙 모형을 이렇게 구조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와 이제 비교를 하시면 개인소득 세수가 꽤 큽니다. 그러니까 개인소득 세수가 꽤 크고요. 사회보장 관련된 것들 꽤 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또 특성은 뭐냐 하면 노르딕 컨트리가 소비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노르딕 컨트리 아까 제가 뭐 저 개인소득세율 보여드릴 때 지적은 안 했는데 저 이 북구 국가들 이제 보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들이 법인 세율이 낮은 쪽에 있습니다. 아니 개인 소득 세율이 낮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그 최근에 낮추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이라는 얘기는 한 9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 초반에 낮춘 국가도 있고 스웨덴이 그랬네요. 그러니까 요 북구 국가들이 90년대 초에 금융위기 겪습니다. 그래서 그때 꽤 구조조정 많이 하는데 그때 그런 변화들이 관찰됩니다. 요거는 똑같은 그래프인데 그냥 100%로 맞춰서 세수 대비 비중 보여드린 겁니다. 좀 더 우리나라가 개인소득세수의 비중이 낮다는 거를 조금 더 보여주고요. 법인세수 비중은 오히려 큽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뭐에 기인하는지는 논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증권 거래하는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OECD 그 분류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큰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소비세수는 조금은 작은 듯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론 세율은 우리가 10%고 유럽 작은 국가들은 25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 드리고요. 하나 더 저기 한 거는 뭐냐면 물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 세율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기준 소득이 평균 임금 대비 각 국가가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한 5, 4 이랬다가 그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최고 세율 높이고 구간 새로 만들고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서 지금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좀 놀라울 정도로 낮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이나 2 사이에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균 소득 가지면 해당 국가에 이미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형태로 가는 국가들이 북구입니다. 그래서 북구 국가들이 개인 소득세가 상당히 최근에 세율은 낮췄지만 그 적용되는 그 기준 소득이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성장률은 PPP로 해서 연율로 계산하면 2.7% 정도 나오고요. 월드뱅크 걸로 하면 1.9% 정도 되고 지금 횡단면이라서 한 67개국, 60개국 요 정도 됩니다. 뭐 법인 세율 있고 인구 성장률 있고 개방도 있고 그리고 한 OECD 국가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조금 안 되네요. 그래서 절반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OECD랑 난 OECD랑 비교했을 때 뭐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CIT가 법인세고 PIT가 개인소득세인데
보시면 OECD, 난 OECD에서랑 OECD랑 크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법인세율은 비슷합니다. 평균만 봐서 물론 제약은 있지만 그렇지만 개인소득세율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에 오면 실제 특성이 뭐냐 하면 개인소득세율,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45, 25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법인세 부분에서 아마 조세 경쟁하면서 이쪽으로 와 있고요. 개인소득세는 실제로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세 행정이 뒷받침을 못하면, 그래서 개인소득세율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뚜렷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진위를 진위계수랑 이런 것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 금액들 보면 평균이 저 OECD 이게 요거 데이터는 OECD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OECD 평균이 2.4배 정도, 평균 임금의 2.4배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차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 말씀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소득 분배를 정부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OECD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소득 진위는 오히려 개발도상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패널 데이터도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네 번 반복한 거니까요. 그래서 비슷한 수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 분석 결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쓴 것 같아서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법인세율이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고, 그냥 걔 하나만 넣고 하면 그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07 이거 제가 이제 옛날에 리앤고든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숫자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솔로 모형에서 초기 1인당 GDP 통제하면 그 마이너스 수렴하는 부분들 나오고요. 그리고 OECD만 하면 그때 했던 것처럼 조금 약해지는데, 지금 횡단면함은 아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근데 패널로 하면 작아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스토리랑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변수,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 솔로 모형 예측한 대로 마이너스 잘 나오고요. 그냥 오픈리스가 파지티브로 뜨고요. 여기서 오픈리스는 그냥 수출 수입 더해가지고 GDP 나눈 겁니다. 아주 간단한 그냥 지표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월드뱅크 그냥 시장 환율로 한 1인당 GDP는 조금 약하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요걸 이제 패널로 했을 때는 패널이 아니라 소득 분배 회계 분석을 횡단면으로 한 부분 하면 솔직히 유의한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PIT 좀 마이너스 한번 등장하고 정부 지출 마이너스를 한번 등장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의성을 억지로 높이기 위해서 패널로 쭉 만들어서 한 거를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률 패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인세율 부분이 OECD까지 살아남고요. 근데 숫자는 작아지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렴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조건부 수렴하고도 컨시스턴트합니다. 그러니까 통제 변수 들어갈수록 여기 1인당 GDP 앞에 개수값이 절대값에서 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인구 성장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한 게 오픈리스랑 정부 지출 변수 넣으면 법인세율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 없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억지로 해석한다면 법인세율이 좀 낮은 국가가 개방도도 높고 정부 지출이 작은 경향이 있으면 그 부분을 그 해당 두 변수가 다 가져가면 법인세율 자체로는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환율로 한 1인당 GDP 했을 때는 좀 더 약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드리고요. 아웃라이어 그냥 눈으로 보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눈으로 띄는 게 나이제리아입니다. 그래서 나이제리아 제거하고 돌려보니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존의 솔로 모형하고 굉장히 일단은 컨시스턴트하다는 게 일단은 안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법인세율 자체는 그래도 일단 인구 증가율, 그 다음에 초기 1인당 GDP 정도까지는 유의하게 의무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관찰되는 것으로. 소득 분배 쪽 정리하면
뭐 관심 있는 게 개인소득세율입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율이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걸로 높은 개인소득세율 가진 국가가, 그리고 법인세도 가끔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법인세하고 개인소득세가 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조세제도가 부합하게 서로 존재를 하려면 개인소득세가 높은 국가가 법인세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컴 시프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두 개 다 넣으면 아마 다중 공분산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고 이후에 좀 더 잘해보고 싶은 게 실제로 요 기준 금액들이 기준 금액이나 총 국민 부담률, 요게 굉장히 강하게 소득 분배하고 관련 있는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방향은 당연히 그래 이 기준 소득이 좀 아래 있어가지고 좀 다 같이 좀 부담하고 미리 저 높은 세율이 들어오게 해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국민 부담률 높게 가지는 국가가 소득 분배가 그리고 저는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디스포저블 인컴 소득 분배입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방이 뭐 소득 분배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 부분은 기존 문헌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여러 가지 뭐 그게 있는데 오히려 개방을 하면서 소득 분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같이 하면서 한다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지대 추구나 뭐 이런 거랑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1인당 GDP 장기 추이를 본 것의 의미는 아까 본 것처럼 추월하는 국가들, 우리도 다행히 거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좀 유지하는 국가군들, 그중에 우리가 모형으로 식별할 수 있는 국가들, 그리고 정체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결국은 위기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 분배 쪽은 당연히 유럽 복지 국가들이 가처분 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작게 잘 유지하는 부분들이 관찰이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소득 분배 개선하는 정도가 그렇게 돼 있고, 조세 구조는 법인세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뭔가 수렴하고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많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개인소득세율도 낮아지는 추이지만 조금은 약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가 좀 빨리 성장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법인세 성장 효과는 아마 개발도상국이 좀 더 큰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적 자본을 통한 경로라면 그거 지금 이런 관찰된 추정치와 부합되는 결과로 말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변수들은 예측한 거와 그대로 나오고, 개방이 제가 이것저것 성장 분석해 보면 플러스로 잘 나옵니다. 많이 살아남고 뭘 해도. 그래서 보면 결국은 우리 이제 발전론 교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개방이 자원 배분 비교 우위 특화, 그게 결국은 자원 배분 개선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면 또 기술 이전이 좀 더 잘 되게 하는 거라든가, 이익 집단의 지대 추구 행위를 좀 제한한다든가, 이런 양의 효과가 어떻게 보면 시장 커지면서 승자 독식 때문에 누군가에게 소득 분배가 쏠리는 그 현상, 그 음의 효과 중에 양의 효과가 좀 더 큰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두 개를 다 믹스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분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요. 소득 분배 쪽은 개인소득세율, 그리고 누진적 형태의 개인소득세율, 그 다음에 국민 부담률이 높은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적인 함의는 법인세율은 국제적으로 좀 우리나라가 또 소규모 개방 경제죠. 제가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선배님이신데 우리가 스몰 오픈 이코노미라 했더니 스몰 와이드 오픈 이코노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방도로 보면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다는 얘기 드리고요. 개인 소득세 누진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의미는 아직은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향후 연구에서 조금 더 이 개인 소득세 누진성에 대해서 좀 자료 잘 정리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까 우리가 식별된 거 하나는 세율은 이미 45%가 있는 건 꽤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오는 구간이 굉장히 위쪽에 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면세자 비중도 굉장히 높고 아랫단의 세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북구하고는 좀 다른 형태거든요. 북구는 굉장히 면세자는 좀 많더라고요. 북구가 생각보다 제가 초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처음부터 세율이 꽤 높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고 세율 적용되는 거 굉장히 아랫단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소득 세수 아무튼간에 우리나라 좀 작은데 키우고 그리고 사회보장 부담금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개혁하고 건강보험에서 보장성 강화하고 그러면 거기에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조금 더 하겠다는 거 정리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영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는 서울시립대 송원재 교수님께서 백허의 균형 불평등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송원재입니다. 방금 전에 이영 교수님께서 국가별 비교해 주시면서 사실 뭐 40년 동안의 장기 패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찾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세율이 좀 올라갈수록 소득 분배 개선되더라 이 실증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소득 분배 지표로서 이제 보통 많이 알려진 많이 쓰는 진위계수 쓰셨거든요. 근데 저는 소득 분배 지표로 진위계수 말고 변동계수라는 새로운 많이 활용되진 않지만 사실 소득 분배를 또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변동계수로 소득분배 지표로 보았을 때 과연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제목처럼 베커 앤 톰스 모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한 것은 그냥 이걸 가지고 이영 교수님께서는 국가별 자료를 갖고 비교하셨고 저는 우리나라의 정권별 자료를 한번 봤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목이 좀 긴데요. 결국은 이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에서 특히 증세 정책이 그다음에 이제 증세를 하고 복지 지출 더하는 그런 정책이 과연 소득 불평등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일단 베커 앤 톰스 모형을 좀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모형은 아니다 보니까 그 모형을 좀 간략하게 스케치해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분석 결과를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정부에서 경제적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세 정책을 선호합니다. 네. 증세로 이렇게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복지 정책 활용을 하죠. 그렇게 해서 소득 재분배하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히 또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 정권에서 증세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하니까 이에 대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증세였고요. 이렇게 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펼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영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국가별 자료를 비교했을 때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게 밝혀진 사실이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과연 이렇게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증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세제 정책이 바뀌면 경제 주체들은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바뀌잖아요.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자는 것이 이번 발표의 취지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오랜 기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은 이슈죠. 그렇지만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 그 다음에 세대를 거치며 그 현상이 어떻게 심화되고 완화되는가, 뭐 이런 이론적 분석을 소개한 예는 사실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커 앤 톰스가 1979년에 나온 모형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래된 모형이긴 한데 이게 많이 이렇게 소개된 적은 없는 것 같아서요. 이 소득 분배의 균형, 그다음에 세대 간 이동성을 다룬 경제 모형을 좀 간략하게 스케치하고요. 우리나라 사례에 적용해서 경제 이론 관점에서 조세를 활용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얘기를 아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베커 앤 톰스 모형을 좀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개인은 두 세대 산다고 가정하고요. 첫 번째 세대는 자녀로 삽니다. 이때는 부모가 자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는 시기고 자녀는 그냥 받기만 합니다. 두 번째 세대는 성인이고요. 이때는 본인이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효용은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소비 그 다음에 그들 자녀의 어떤 퀄리티에 의존을 하는데요. 이때 자녀의 퀄리티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효용 함수는 이렇게 본인의 소비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소득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럼 부모의 예산제 약식은 이렇게 자기의 소득이 부모 세대의 소득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그다음 이만큼 YT만큼 자기 자녀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투자를 하고 나면 T 세대 부모가 투자를 하면 T 플러스 1세대 다음 세대에서 이제 자본의 단위당 가치가 이제 W T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때 투자 수익률은 저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RT라는 것은 세대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30년간의 수익률이니까 최소한 50%는 넘는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은 이렇게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한 자본 여기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타고난 재능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재능이 뛰어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 창출 능력이 더 뛰어나다. 또 시장에서 당연히 운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은 부모의 투자, 그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넘겨준 재능,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의 운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부모는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자녀의 소득까지 감안한 가족소득이라는 이런 제약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은 얼마나 소비할지 또 자기 자녀의 소득은 얼마나 될지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동조적인 선호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럼 부모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 그다음에 자녀 소득에 대한 수요 함수를 이런 식으로 도출할 수가 있고요. 이때 여기서 알파는 부모의 소비 대비 자녀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선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컵달러스 효용 함수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효용 결정하는 아규먼트 중에서 자녀에 대한 가중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용 함수에서 자녀가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저 알파 값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한 수요 함수는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 이렇게 도출이 되고요. 자, 그러면 자녀의 소득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의 소득이라는 것이 자기가 타고난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죠. 그다음에 시장에서 운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이 베타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이때 베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성향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타가 크면 클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이 투자한 게 되죠. 베타는 제 알파의 영향을 받는 함수 파라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형에서는 소득의 균형 불평등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출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인데 이게 균형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세대를 사는 사람들 간의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면 그 세대 사람들의 운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영향을 받고 근데 그 이외에 그 이전 조상 세대가 겪은 운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고난 운이 좋았다. 부모가 타고난 운이 좋았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할 거고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가 아무튼 간에 뭐 때문인지 아무튼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 소득이 늘었으면 자녀에게 더 많이 투자하고 그럼 자녀는 그 소득이 늘 거고 그러면 그 자녀는 또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더 투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전 세대의 운이 자녀 세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녀에 대한 투자는 부모의 투자 성향, 그 다음에 부모의 타고난 재능을 자녀가 계승하는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의존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타고난 재능이라는 것이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재능이 이제 유전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본 수익률은 모든 세대에 대해서 동일하고 그다음에 자본의 단위당 가격도 그냥 다 모든 세대에 대해서 1이다라고 단순화를 하고 모든 가문은 단 한 명의 자녀만 낳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모든 가문도 동일한 효용 함수를 가지고 있고 자본 수익이 일정하다. 그다음에 또 부모의 타고난 재능을 자녀가 계승하는 정도도 모두 같다라고 극단적인 가정을 하고 나면 그러면 I 가문에서 T 플러스 1번째 세대의 균형 소득은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녀의 결정식에 있어서 이게 자녀의 재능은 부모 재능 중에 일부가 이렇게 전달이 계승이 되고 그다음에 얘는 그
그 부모한테 전달되지 않지만 아무튼 자녀의 재능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랜덤이 결정되는 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문의 평균적인 재능이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녀의 재능 결정식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H라는 것이 이제 얼마나 이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계승 정도가 높냐를 측정하는 파라미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가문이 동질적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가문이 모든 세대에서 동일한 운을 경험했다. 그러면 이 세대 모든 가문의 소득은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모든 이 가문마다 세대마다 모든 가문이 세대마다 다 운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 어느 특정 세대의 소득 불평등이라는 것은 그 세대가 겪은 운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이 겪었던 운의 분포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I 가문의 T 플러스 1번째 세대의 소득을 모든 이전 세대의 소득과 연결시키면 저렇게 복잡한 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전 세대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소득이 저렇게 어떤 특정한 값에다가 나머지는 이제 시장에서의 운, 그 다음에 재능이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운, 네, 이런 합으로 결정된다라고. 따라서 어떤 세대의 모든 소득도 이전 세대들이 겪은 운의 합만으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UT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의 운이고, 그다음 VT라는 것은 재능 결정되는 과정에서 운인데, 이때 얘가 이제 분산이 시그마 U 스퀘어, 시그마 V 스퀘어라고 하면, 그다음에 소득의 분산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득의 분산을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세대의 기대 소득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제 변동계수라는 것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계수는 표준 편차를 기대값으로 나눈 것이고요. 그러니까 분산이 넓을수록 소득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정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제 평균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화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를 갖다가 이제 뭐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서 변동계수 제곱값을 도출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이게 소득의 변동계수가 이게 소득 분배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얘는 시장에서의 불평등, 얘가 U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타고난 재능에서의 불평등을 나타냅니다. 둘 간의 가중 평균이 된다 이렇게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계수를 비교해 보면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여기 1 플러스 H 베타 1 마이너스 HP가 있으니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소득에서의 균형 불평등에서 시장에서의 불평등보다는 재능에서의 불평등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재능에서의 불평등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은 결국 그 부모의 재능이 자녀에게 전승되는 어떤 파라미터인 H 값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능은 어린 시절 경험, 그다음 유전 형질 때문에로서 결정이 되고 평생에 걸친 고정된 효과지만 시장에서의 운은 변동도 심하고 연속성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단위로는 시장에서의 운과 재능의 불평등도가 비슷해도 평생을 놓고 보면 재능의 불평등도가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게 될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베타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성향인데요. 얘는 이게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R인데, 알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효용에서 자기 자신 대비 자녀를 얼마나 더 케어하느냐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고, 얘는 R은 이게 투자 수익률인데요. 결국 만약에 수익률이 증가한다고 하면 부모의 투자 성향도 증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 걸 보면 여기에서 보면 네, 여기에 소득의 분산이 커집니다. 소득의 분산이 커지지만 동시에 여기 기대 소득도 같이 커집니다. 같이 커져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변동계수는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결론은 뭐냐면 투자 수익률, 그 다음에 결국 부모의 투자 성향이 증가하면 평균 소득이 증가하는 정도가 소득의 분산이 증가하는 정도보다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변동계수는 줄어들고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드디어 이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조세와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T는 이제 정부가 받는 조세고요. 얘는 이제 보조금이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과세 소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과세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이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편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는 뭐 평균이 0이고 시장에서의 운, 뭐 타고난 재능의 운과는 독립적인 분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과세 소득을 정의하기 어려운 정도, 정부의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납세자의 정치적인 힘,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처분 이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제 가처분 가족소득은 여기 S가 세율인데요. 이제 1-S만큼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보조금 더 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B는 여기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처분 소득에서 자녀의 또 시장에서의 운, 타고난 재능이 창출하는 세후 소득도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투자 결정식에서 여기서 이제 베타가 이제 여기 I가 되는 것은 애프터, 세후의 투자 성향이 되고요. 이제 얘는 이제 세금을 고려한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 투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1-S,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난 후 그걸 가지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유명한 그 구축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부모는 자녀에게 세금 부과하면 이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투자 늘리고, 또 자녀가 보조금을 수령하면 자녀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결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부의 그러니까 리카르디안 이퀴밸런스 때문에 결국 재정 정책은 뭐 다시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그 모형적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모형 전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세대에서 정부가 균형 재정 달성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모든 세대는 순납세 금액이 0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또 모든 가족의 동질적인 경우라고 하면 균형 평균 소득은 저렇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럼 결국 또 세율이 증가하게 되면 세후 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또 이제 베타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율이 증가하면 그러면은 이제 알파가 아주 크게 갑자기 세율이 증가했는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케어 정도를 굉장히 크게 높이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균형 소득, 평균 소득의 분자도 감소시킵니다. 네. 따라서 세율이 인상되면 세후 수익률도 하락하고 부모의 투자 의욕도 줄어들고 결국 자녀의 균형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세율이 인상되면 가처분 소득의 표준 편차도 줄어요. 네, 줄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균형 소득도 같이 줄기 때문에 그럼 변동계수의 변화 방향은 어떠냐? 사전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네, 이 경우에 이제 보통 자녀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공제해 준다고 하면 그때 요만큼 이제 비용 공제가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자녀에 대한 투자 성향은 이런 식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 파트가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서 L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전 소득 대비 과세 소득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R이라는 것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높다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세후 소득의 변동 계수인데 이 파트가 플러스가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되냐면 세율이 인상되면 부모의 투자 성향도, 세후 수익률이 하락하니까 부모의 투자 성향도 하락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변동계수를 결국은 이제 변동계수 값이 증가할 수 있다, 증가한다. 따라서 누진적인 소득세제, 복지제도가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도를 완화시켜 줄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는 오히려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심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 베커 앤 톰스 모형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많은 국가에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했는데 왜 오랫동안 그렇게 세후 소득 불평등은 왜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느냐라고 보면, 여기에 분명히 세후 소득, 그러니까 세후 투자 수익률의 변화에 부모가 반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이제 베커식의 논의를 펼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베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누진세 하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 효율성을 줄인다.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 불평등도는 강화시킬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부모가 자녀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소득 재분배 정책을 증세 정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난한 부모가 자녀의 투자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든든학자금 매출 같은 것을 강화하라고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를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볼까 했습니다. 근데 사실 베커 앤 톰스 모형은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연구가 관련된 실증 연구가 별로 없는 이유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세대의 소득과 자녀 세대의 소득, 할아버지 세대의 소득이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3세대, 4세대의 소득을 갖고 있는 뭐 패널 자료도 있을 리가 없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많은 연구는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세대에 걸친 초장기 10개월 자료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자료가 구축이 안 되어서 실증 검증은 많이 못 되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이 모형이 단기 분석에는 전혀 유용한 것이 무의미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조세 부담으로 인해서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면 분명히 개인의 근로의학 의욕을 저하시키고 인적 자본 투자를 유축시킨다, 이런 예측을 가지고 이제 모형을 분석한 것이거든요. 자, 결국 조세 부담이 높으면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줄고, 그러면 경제 활동에 참여를 덜 하게 되면 노동 시장에서 체득하는 인적 자본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장기 시계열에 필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혹시 뭐 어떤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연 정권별로 어떻게 좀, 분명히 우리나라 특히 정부가 그 YS 이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한번 이게 변동계수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연도별 월평균 가구 소득의 변동계수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좀 하락하는 추세였고요. 그러니까 그 김영삼 왼쪽에 있는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동향 자료를 이용을 했고요. 2016년 자료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가계동향 자료에서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양식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과 그대로 비교할 수가 없어서 2016년까지만 했는데요.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좀 비슷하게 가다가 김대중 정부 때 이제 IMF 경제위기 때문에 확 올라갔다가 이제 좀 하락하죠. 근데 이제 그다음 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하락을 하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올라가는 형식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한국 노동 패널 가지고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노동 패널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요. 노동 패널 자료는 사실은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계속 따라가는 추적 조사이긴 한데 레프리젠테이티브한 어떤 크로스 섹셔널 레프리젠테이티브 템플이라고 보긴 힘들고 추이를 좀 보려고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올라갔다가 이명박 정부 때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 때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여기 살짝 올라가는데 아마도 이게 시간이 더 지나서 데이터가 늘어나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해석을 했냐면 증세를 진행했던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실은 증세했죠. 네, 담배세도 올리고, 그다음에 소득세 특별공제를 특별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사실상 진행했죠. 그러니까 결국 변동계수가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얘는 가계동향 조사하고 한국노동패널에서도 제가 볼 때는 패턴이 비슷했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종부세 신설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도 3억에서 1억 5천원으로 낮추고, 또 새로운 구간 추가하고, 이런 증세 정책을 한 것이 어쩌면은 이런 것들이 변동계수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또 같은 정권에서 가구 소득이 감소할 때 변동계수는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이 패턴만 봐서는 이게 베커앤 톰스 모형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으나 분명히 변동계수에 영향을 주는, 소득분배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테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증세라는 것에 대해서 증세를 하면 소득 불평등이 반드시 개선된다라는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퀘스천 마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소득 불평등도와 세대 간 이동성을 다룬 베커앤 톰스의 모형을 소개해드리고, 우리나라 사회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그냥 변동계수 가지고, 그러니까 진위계수 말고 변동계수라는 지표를 가지고, 변동계수는 결국은 이제 이게 소득분배 지표가 변한다고 하면 그것이 분산 때문인지 아니면은 평균적인 소득 때문인지를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또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았고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은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되는 책무고 재정학교 것에 나와 있죠.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증세 정책이 소득 불평, 또 단기적으로 증세 정책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인 것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그 인디비주얼에서 그 민간 부분에서
자녀에 대한 세후 투자 수익률을 하락시키고, 그다음 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 자본 축적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소득 불평등과 심화될 수도 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강구한 것이 아니냐, 이 정도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현재 증세 정책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인적 자본, 미래 인적 자본 축적을 희생한다는 그런 코스트를 지불하는 대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증세 정책은 장기적 영향까지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전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요새 부동산 세제 관련 증세 논란이 있는데 좀 정책 담당자들이 단기적으로 물론 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또 단기적인 효과를 내야 되는 낼 때 있어서 그러니까 세제 정책만큼, 그러니까 증세뿐만 아니라 감세 정책도 마찬가지겠죠. 세제 정책만큼 쉽게 할 수 있는, 쉽다는 것이 이제 뭐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쉽게 하는 정책 하고 싶은 막 유혹이 생길 텐데, 그래도 좀 장기적 관점에서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게 하나의 뭔가 좀 생각해볼 거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원재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발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록 박사님께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 형평성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입니다. 오늘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 형평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자산소득은 다름 아닌 자본소득이고요. 자본소득은 이전에 보통의 이제 자본소득의 과거의 연구들은 이제 주로 법인세를 자본소득으로 보고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인은 사실은 법인에 대한 과세는 결국은 개인에 대한 과세의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 과세보다는 개인 단계에서 좀 더 보겠다. 그게 좀 차이고요. 작년에 저와 이천행 교수님이 같이 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주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연구 개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선행 연구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소득 유형별로 자산의 유형별로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 조금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그런 이제 개별 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제 가구 단위로 모였을 때 가구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떻게 합쳐져서 웨이티드 썸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개요는 잘 아시다시피 소득 격차 확대, 경제 성장률 저하, 소득 분배 악화에 대해서 이제 자본소득에 대해서 자산소득, 자본소득에 대해서 역할의 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소득 격차의 원인으로서 자본소득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 지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론적 실정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제 자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과세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것들이 또 노동소득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과세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선행 연구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나라별로 이제 자산 형태별로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 모든 걸 다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일 좋은 것인데요. 개별 국가의 그런 다양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다양한 예외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는 힘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최고 세율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산 구성하에서 개별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가계 단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제 사실은 자산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리포트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인이 워낙 소액인 경우도 많고요. 개인이 잘 이해를 못해서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잘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국세청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과세가 안 되는 항목은 합치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자산 보유에서 기반해서 좀 임퓨티드 인컴을 계산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당연히 이제 어떤
임퓨티드 인컴은 과세가 되지 않을 거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리포트 잘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임퓨트로 계산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은행 예금이 있으면 이자 소득은 잘 조사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저희들이 임퓨트해서 그런 소득을 가졌다고 보고 그게 정상적으로 과세가 된다고 보고 이제 계산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 이론 연구 결과를 보면 최근 이제 이론 연구 결과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최적 자산과세에서는 균제 상태에서 자본은 과세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많았고요. 그 주된 이유는 자본 축적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개인후생 재고가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 그게 가장 이것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더 이제 가정을 완화해서 이질적 경제 주체를 도입한다든가 현실적으로 가정을 다른 부분을 완화시켰을 때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누진적 소득 과세에 대한 노동 공급 왜곡을 좀 축소하고 사실은 고능력자가 오랫동안 노동 시장에서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한데 고능력자의 조기 은퇴 및 자본소득 생활을 방지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떤 누진도의 조정, 자본소득 과세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 뭐 그렇게 또 나오고 있고요. 또한 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뭐 연령 기준 과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뭐 그런 측면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 이것들이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다만 이제 그 수준에 관해서는 사실은 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 자본 이동성이나 거시 경제적 안정성 뭐 이것들은 이제 그 국제 금융의 주변 국가들이 되겠죠. 그런 게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요율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제약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산 유형 간에는 과세의 중립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자산들이 노동국과 상관관계 없으면 일률적으로 차이 없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다만 이제 개별 위험이 거시 위험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조금 이를 완화하는 상품에 대해서 차등 과세도 가능하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산 소득에 대한 세율을 이론적으로 도출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뭐 2009년 이 연구에 따르면 이제 당연히 폐쇄 워낙 많은 가정을 했기는 하는데 폐쇄 경제 하에서 하면 한 30% 중반대의 세율을 제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노동소득 세율은 20% 중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좀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모형하에서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정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메스틱한 이슈로서 거의 좀 교란을 덜 받는 항목이기 때문에 노르딕 국가에서는 이런 이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노동소득의 낮은 세율 수준으로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원적 소득 과세나 듀얼 인컴 텍세이션을 적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스웨덴 같은 경우가 노동소득에 대해서 낮은 세율 수준 32%가 사실은 노동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면세자가 아니면 지방세가 32% 플랫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고세율 연방소득 최고소득세율이 낮은 이유가 저기에다가 2단계로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15%, 16%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최고세율은 40% 후반대가 되고 뭐 전체적으로 소득세입은 커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소득세의 낮은 세율 정도로 자본소득을 30%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뭐 그런 노르딕 국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노르딕 국가들은 그 1980년대 초에 그 경제 90년대죠. 1990년에 경제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본의 이동성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을 기울이고 이런 세율을 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연구 결과들은 노동소득보다 낮은 수준의 자산소득 과세를 지지하고 있고요. 노동소득 과세를 보완하는 역할과 성장을 위한 축적 대상인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의 어떤 노동공급 왜곡 효과를 좀 완화해주고 는 측면에서 과세의 역할이 있고 다만 이제 성장을 위해서는 또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과히 높게 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같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세율 결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국가경제연합체 소속 여부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소득 간의 중립성 확보도 중요하다. 중립성 확보라는 것은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높은 세후 수익률을 찾아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중립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비교인데요. 이것은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최고 세율 적용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에 투자했을 때 최고로 나타날 수 있는 세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도입니다. 다른 나라가 2016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중간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 세율 38%일 때입니다. 그래서 지방 세율 합치면 40.8%죠. 3.8% 나오면 40.8%에서 약 40% 수준의 우리나라 여기 와 있고요. 그래서 보면 낮은 자산의 최저세율이 거의 똑같은 노동소득의 최고세율과 똑같은 수준이고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되게 분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과세 이론에는 좀 충실하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더 높게도 돼 있지만 상당 부분 높게만 돼 있는 국가는 별로 없습니다. 약간 미국, 우리나라 뭐 그 정도 여기 나라에는 멕시코는 뭐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 여기 이스라엘 정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사실은 최고 세율이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 자산 내지는 특정한 유형의 투자에 대해서는 좀 낮은 세율도 노동소득보다 낮은 세율도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숫자인데 그림을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이냐 했는데 우리나라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동소득이 38%에 41.8%가 되고요. 배당소득이 제일 높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거 38%일 때 51%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45%로 또 내년에 되면 거의 뭐 60% 가까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기업에 대한 투자는 법인에 대한 투자가 배당으로 완전히 돌아오려면 상당히 배당을 조세제도 자체가 배당을 촉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배당이라는 것은 법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법인세를 내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 배당을 했을 때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내기 때문에 결국은 법인세 플러스 물론 뭐 그중에 한 40% 정도는 이제 배당세 공제를 통해서 조정을 해주지만 법인세율 플러스 개인 종합소득세율이 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높은 이제 배당세율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뭐 우리나라가 뭐 배당 성향이 낮은 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조세제도도 그렇게 우호적으로 설정돼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및 채권에 대해서 최고소득세율을 보시면 주식 최고세율과 채권 최고세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1, 2로 나눠놨는데요. 우리는 이제는 뭐 2023년부터인가요? 거기는 바뀌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대주주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두 개를 1과 2로 구분을 했고요. 주식 투자는 배당과 양도소득 비율이 각각 50%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를 보면 투가 비과세 대주주가 아닌 경우입니다. 보시면 이 정도 되고 파란색 주식 최고세율이 조금 채권보다 좀 낮게 나옵니다. 채권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요. 주식은 양도소득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전체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에서는 굳이 배당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배당을 하면 결국은 그 법인의 프라핏에 대한 전체적인 실효세율 자체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일정 부분 법인을 소득을 내부 유보해서 자본이득으로 시장에서 획득하는 것이 비과세 제도를 통해서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방안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당에 대한 세율도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배당을 낮추고 양도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 유형과 노동소득에 대한 비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쭉 비교를 했는데요. 뭐 이것이 이제 각각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소득의 유형으로서 소득 수준이 이렇게 바뀔 때 세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실효세율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높은 것이 배당소득 토탈입니다. 토탈이라는 게 주주 단계에서 내는 소득과 법인 단계에서 내는 세금을 두 개 다 합친 건데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가장 높은 수준이 되고요. 배당과 양도를 50대 50으로 했을 때 하면 대주주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요. 까만 점선은 노동소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까만 실선은 노동소득이고 까만 점선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저희들이 소득 방률을 약 70.7%로 가정했을 때 2019년 자료에서
70.7%로 가정했을 때 나타난 소득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자산의 유형별 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이 노동소득에 비해서 좀 높게 형성돼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특히 낮은 소득 구간에 있어서 어떤 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저축을 통해서 이렇게 자산을 축적하기에는 여기에는 상당히 높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하나의 예외가 이제 우리가 여기는 단기 형성 소득인데요. 장기 형성 소득 즉 그러니까 부동산 양도 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자산의 쏠림 현상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이제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는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숙제지만 어쨌든 소득 수준에 대한 이런 세부담 측면에서는 어떤 자산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과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부담이 노동소득보다 높은 수준이고 말씀드린다시피 낮은 소득 구간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저축을 통해서 사실은 자산을 형성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세부담이 상당한 격차가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우대해주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여러 가지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장기 형성 소득에 대한 것을 본 것입니다. 장기 형성 소득은 이제 하나는 연금이고 하나는 주택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노후 소득 형성의 두 가지 가장 큰 방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장기 형성된 소득이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비교했는데 주요 과정은 이제 20년 보유한다고 했고요. 실질 수익률 3%, 물가 상승률 1%. 사실은 주택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기대 상승률이 이보다 훨씬 높을 거라 생각되지만 그걸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표준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주택에 대해서 등록세, 재산세 사실은 중앙의 세금만 고려하려고 그랬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보유세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걸 좀 빼고 한다는 게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의미가 거의 없어서 보유세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종부세까지 이자 비용까지 포함했습니다. 이자 비용은 왜냐하면 이렇게 주택 구입의 경우에서 50%는 융자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가정을 했고요. 한계세율은 실질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의 차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당연히 이제 주택 보유에 대해서 양도소득은 우리가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평평하게 나타나고요. 비교를 위해서 이제 실선인 근로소득이 이렇게 소득 수준 따라서 높아지는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연금 펀드가 이렇게 됩니다. 연금 펀드는 당연히 이제 종합 과세되기 때문에 그 연금을 받는 당시의 소득 수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2019년에 할 때는 3억, 5억, 7억이 플로저블한 가정이라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현실에 좀 안 맞는 가정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1주택인 경우 3억, 5억, 7억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1주택인 경우는 저희들 상당히 거의 세 가지 경우다 마이너스라는 경우는 우리가 세금을 이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더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세 어떤 형태로는 조세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9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도 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높아질 것입니다. 9억 이제 20년 후에 가격이 그렇게 높아지게 되면 다만 2주택일 경우에는 거의 노동소득의 거의 최고 세율에 가깝게 5억인 경우에도 이제 그 정도로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이제 연금소득이랑 비교해서 보면 사실은 어떤 황금의 시기 언제 팔고 언제 사고 이런 측면에서 비교할 바가 아니죠. 연금 관련은 20년을 가정했지만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다 내게 되기 때문에 세금을 다 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고요. 그래서 연금은 조세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은퇴 시점에서 받기 때문에 노후소득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거에 비해서도 너무 거의 뭐 유사한 수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지원의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소득 과세 수준을 보이고요. 자산 간 세율 격차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배당 소득에 대한 높은 세부담 수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결국 뭐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기업이 소득을 자꾸 낮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려는 데 대해서 소액주주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배당을 많이 하면 물론 현금 스트림은 좋겠지만 세율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분명히 배당을 좀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건 뭐 최근에 바꿨기 때문에 장단기 투자에 있어서 조금 과세 차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적인 저축과 실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이건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 낮은 과세는 사실은 결국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기인한 겁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것이 필수 주거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주거랑 바로 연계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효과도 있지만 다른 부작용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반복적 비과세 혜택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더욱더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도 투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되니까 그거는 순전히 이 목적이랑은 괴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거와 관련된 형태로 좀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가계 단위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러한 과세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재정편을 14년도 다른 2016년 경제활동 기준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자산소득에 대한 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 배당 소득은 100만 원 이상 돼야 사람들이 기억한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임퓨티드 인컴을 사용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산별로 이제 AA 수준의 그걸 수익률을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과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거주 주택이라든지 전월세 보증금 뭐 그러고 뭐 빌려준 돈, 개인에게 빌려준 돈 이런 거는 이제 암묵적으로 소득이 있지만 소득세는 0인 걸로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해서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뭐 정확성인데요. 그래서 조사한 거랑 임퓨티드 한 거랑 좀 다르다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가구 소득 구성을 보시면 익히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고연령층 가구주 연령이 73세, 66세로 아주 높고요. 65세 이상인 가구주의 비중이 뭐 85%, 66% 아주 높습니다. 다만 이제 보시면 환산 부동산 소득이 거의 소득 중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씀은 자산이 부동산에 상당히 헤비하게 디펜던트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적 이전 소득도 엄청 크고요. 뭐 공적 이전 소득을 많이 늘렸습니다만 사적 이전 소득에 비해서 여전히 작은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정책의 효과를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파란색과 그 위에 부분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즉 노동소득입니다. 노동소득의 비중이 당연히 이제 중간 계층으로 급격히 높아졌다. 최고소득 계층으로 가면 조금 낮아지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란색 부동산이나 다른 자본소득이 더 비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를 아주 누진적으로 할수록 이쪽 부분에 효과는 있지만 이쪽 부분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우리가 강하게 하면 할수록 이쪽 부분이 세부담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뭐 숫자적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진위계수의 개선 정도에 있어서 우리가 뭐 부동산 보유세를 높인다든지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여기는 상당히 부담으로 되고 뭐 소득 분배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자나 금융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나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잘 안 보이나요? 부동산 소득이고 기타 금융소득이 이쪽에 있네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많으면 금융소득 역시 우리가 일률적으로 최저 이제 분리과세 14%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소득 분배는 크게 개선되기 조금 어려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소득 분위별로 가구 실효세율을 보시면
전체를 보면 뭐 2.75%에서 12.01%까지 평균적으로 4.74%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이제 저희들 환산한 임퓨티드 인컴을 고려한 거고요. 보시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노동소득은 0.01에서 10.79까지 상당히 누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조금 문제가 이제 이런 금융자산은 오히려 이제 조금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주택자산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높은 세부담이 우리가 이런 세제 툴을 가지고 재분배를 개선한다. 뭐 이런 측면의 툴을 쓰기는 상당히 쉽지 않는 과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연결 실효세를 보면 이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15.4%인데요. 요보다 15.4%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뭐 주택 자산 보유에 대해서 뭐 거의 뭐 비슷한 수준, 여기 약간 높아지긴 합니다만 거의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자산 소득도 여기는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그래서 보유세가 이게 무시하기 힘든 상당한 세부담이라는 것이죠. 전체 자산소득 세부담이 5.63인데 그 중에 이게 그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에서 온다. 금융소득은 이게 웨이트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상당히 분위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조금 보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분배 효과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 세전총소득이 이제 가구 단위로 0.4591에서 노동소득세를 적용시키면 조금 개선됩니다. 0.019 진위 포인트가 개선이 되는데요. 금융자산소득세를 하면 오히려 이제 별로 개선이 안 됩니다. 이쪽 부분에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플랫하게 붙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당연히 주택 보유세는 이제 동산에 대한 소득세를 하면 거의 뭐 무시할 수준으로 큰 변화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산 전체를 사용하기는 이제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어렵다. 자산 구성상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말하면 자산 구성을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저런 영향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영향을 미치기가 조금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수익률이 2.651% 가정일 때고요. 이게 뭐 수익률이 높아지더라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3.5% 가정했을 때도 거의 뭐 조금 노동소득세는 개선되고 나머지는 뭐 개선보다는 뭐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자산소득 과세제도가 가구 기준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제한적이다. 세부담률이 높은 금융소득에 대해서 저소득층 소득 비중이 낮기 때문이고 물론 이제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타겟된 그 사람의 저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세부담을 낮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들을 사실은 여기에서는 좀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렇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그것들의 타겟이 조금 잘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택자산 보유세 부담이 상당해서 이런 제도 설계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세부담은 우리가 노동소득 최고세율보다 높게 돼 있는 것들은 어떤 자산 그 관계 속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자산 소득 간 세부담 격차는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것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높은 세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기업의 소득이 환류되는 걸 촉진하지는 못할 망정 그런 촉진의 장애 요인이 되는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배당 촉진 세제 뭐 없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상생 협력 세제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기업의 소득을 너무 내부에 유보하지 않고 환류될 수 있도록 투자나 뭐 이런 쪽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랑 조금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확대하는 걸로 됐으니까요. 그렇게 돼 있고 가장 이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거주주택 우리가 지나친 레버리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통해서 지나친 레버리지를 동반한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제적인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인지 원래 취지랑은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또 뭐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 번 더 전체적인 목적과
효과의 정도 측면에서 다시 한번 더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 발표는 다 조세 쪽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발표는 조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재정 쪽 말씀도 해주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김서영 교수님께서 급변하는 한국 경제 상황과 재정 정책의 효과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뭐 다른 얘기인데 저희 오랜만에 서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항상 앉아서 뭐 집에서 대부분 최근에 발표하다가 오랜만에 서서 발표를 하니까 좀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에 있는 김용권 학생과 공저 논문입니다. 저 뒤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원 학생은 아마 이번 졸업 후에 한국은행으로 복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등 해서 경제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경제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정 정책 효과가 어떨지 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슈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아마 최근에 우리 기준금리가 이제 상당히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0.5%까지 내려가서 이게 더 내릴 수 있다 없다 뭐 그런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최소한 뭐 0.5라는 게 실효 하한에 이제 상당히 가깝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실효한에 도달했을 때 재정 정책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첫 번째 이슈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미 미국에서 제로 금리가 됐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 그냥 기존 연구 정리를 잠깐 해드릴 계획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추정을 해보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0.5로 가는 게 지금 얼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시 자료로 측정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미시 자료로 미시 효과 분석하는 건 가능한 것 같지만 그래서 약간의 뭐 아쉬움을 보완하고자 최근에 제가 재정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제로 금리 상황은 아니지만 재정 정책 효과에 관한 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뭐 재정 건전성 논의가 되면서 부채 텍스 파이낸싱을 할 것인지 데트 파이낸싱 할 것인지 그러니까 조세를 거두어서 파이낸싱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 부채를 발행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재정 조세 징수하는 경우랑 우리 국채 발행하는 경우랑 재정 정책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을 해서 잠깐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뭐 앞으로 어떻게 뭐 어떨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저금리하에서 우리 재정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논의인데. 사실 여기 이론적 논의를 제가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놨는데 뭐 일단 생각하기가 이론을 자세히 보기가 이제 굉장히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발표에서는 뭐 아주 간단하게만 그냥 인투이션만 잠깐씩 말씀드릴 거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아마 논문 보셔도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럼 제로 금리나 금리가 낮을 때 재정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에 관해서 뭐 여기 한 세 가지 논의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 논의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뭐 제로 금리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뭐 그 정도 논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건 뭐 효과가 더 커진다 이런 건 아니고 단지 우리 통화 정책이 없으니까 재정 정책을 쓰는 수밖에 없다. 뭐 그 정도 논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ISLM 모델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옛날에 뭐 기억이 나실 것 같기도 한데
이자율 고정 정책이랑 통화량 고정 정책을 비교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고정하는 경우에 이자율을 쭉 고정해 놓으면은 재정 정책 효과가 뭐 여기까지 Y2까지 간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죠? 통화량 고정 정책 LM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데, 근데 이건 뭐 우리 교과서에 이제 대부분 아직도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뭐 제로 금리는 아니지만 이자율 고정 정책일 때 좀 더 효과가 크다. 근데 제로 금리가 되면 아무래도 고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사실 더 많이 나오는 논의는 그 유동성 함정 관련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그것도 아마 대부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아마 최근 교과서보다는 아마 옛날에 저희가 배웠던 교과서에서는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우던 교과서 유동성 함정이 크게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좀 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하여튼 뭐 유동성 함정이라는 거는 이자율이 이제 너무 낮을 때 상당히 낮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이제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는 거죠. 너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고 올라갈 걸 예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채권으로 생각하면 반대니까 채권 가격은 뭐 그 이자율은 올라갈 거 예상이 되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질 게 예상이 돼서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를 아무리 그 공급을 하더라도 이자율이 그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그냥 화폐로 계속 들고 있는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아마 여기 LM 커브가 수평인 경우요. 그래서 화폐를 발행하면 그냥 계속 그 같은 이자율로 해서 계속 사람들이 보유만 하고 있고 하니까 LM 곡선 이동에서는 어렵고 IS 곡선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아마 그 전통적인 논리로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논의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뭐 대부분 다 많이 옛날에 그 보셨던 논의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2008년 이후에 사실 많이 그 유동성 함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유동성 함정 제가 교과서에 분명히 봤었거든요. 제가 다닐 때. 근데 중간에 제가 가르칠 때는 많이 없어졌던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연구 보시면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분석 방법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ISLM 모델을 쓰다가 최근에 이제 DSG 모델을 주로 사용을 하면서 DSG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 제로 금리가 됐기 때문에 제로 로월 바운드가 되면은 재정 정책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제로 로월 바운드가 왜 생기는지, 뭐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대표적으로 나온 한 세 가지 연구인데 우드포드, 크리스티아노, 에그레슨 논문 세 개인데 이거 여기 뭐 전부 그 DSG 모형이고 일단은 계산을 해보니까 뭐 캘리브레이션을 해보니까 커진다라는 거였고요. 근데 숫자를 보면 사실 꽤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막 2.28까지 가고 3배 이상 커지고 해서 사실 그 DSG 모델에서 뭐 3.7까지 나오죠. 그래서 꽤 커진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제일 간단하게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부 그 재정 확장 정책을 하면은 그냥 그 ISLM 모델 생각을 해보시면은 재정 확장 정책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재정 확장 정책을 하면은 뭐 ISLM 같으면은 생산이 늘면서 화폐 수요가 늘면서 명목 금리가 올라가서 스티키 프라이스에서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으로 재정 확장 정책을 하면은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SLM 모델이나 아니면 그냥 제일 간단하게 뭐 정부가 많이 쓰니까 자금 가격이 자금이 모자라서 자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 이 정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재정 확장을 하면은 우리가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구축 효과가 생기는 거죠. 실질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투자가 구축이 되면서 좀 줄어든다는 얘기가 원래 뭐 그런 얘기 다 기억이 나실 텐데 하여튼 그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구축 효과가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제로 금리에 가면은 제로 로월 바운드에 가면은 명목 금리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목 금리가 안 올라가는 거죠. 제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그 정부 지출을 쓰게 되면은
한계 비용이 상승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생기면서 실질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널은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데 제로 금리 상황에서 명목 금리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생기고 실질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서 구축 효과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투자랑 소비를 더 자극을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효과가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처음에 우리 제로금리 들어가는 얘기도 좀 나오고요. 제로금리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수요가 이제 갑자기 확 떨어지면은 보통 때는 뭐 실질금리가 떨어지면서 회복이 되는데 너무 많이 충격이 오면은 제로금리에 도달해서 더 이상 경기 부양이 안 되면서 아예 크게 이제 그 유동성 함량이 빠지면서 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재정 정책을 하면은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논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당히 많은 문헌이 있는데 그 효과가 이제 약간씩 다르다는 얘기고요. 여기다 제가 써놓은 거는 공급 확대, 그러니까 우리 재정 정책이 수요 확대 정책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세나 뭐 정부 지출 뭐 이런 거는 그 수요 쪽 정책이고, 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 이런 거는 공급 쪽 정책인데, 공급 확대 정책을 하면은 그 인플레이션 기대가 생기질 않고 디플레이션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다라는 거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제로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생기면서 실질 금리가 하락해서 부양이 되는데 공급 확대 정책은 뭐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그 정부 지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어떤 종류의 정부 지출이요? 이건 뭐 근데 대체가 많이 되면은 대체가 덜 되는 걸수록 효과가 크다는 거죠. 뭐 정부가 많이 쓰는데 민간 소비가 많이 대체되면 당연히 효과가 적고 덜 되면 더 크다. 뭐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타이밍이랑 충격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제로 금리가 딱 되면 그때 딱 해야지. 뭐 지난 다음에 해봤자 뭐 소용 없다. 벌써 제로 금리가 넘어갔는데 그때 하면은 뭐 옛날이랑 똑같다. 뭐 그 정도 논입니다. 딱 들어갔을 때 그때 해야지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않다는 논의도 좀 있는데 이 첫 번째 뭐 여기서 뭐 대표적인 논의는 아마 그 앞에서 제가 그 수요 충격으로 뭐 그 우리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뭐 펀더멘탈 충격이 아니라 난 펀더멘탈 충격으로 그 우리 제로 레버 바운드에 들어간 경우는 뭐 그렇지 않다. 뭐 그런 효과가 없다. 오히려 반대 효과다라고 얘기하는 논의가 있고요. 그냥 개방 경제에서도 그렇다는 논의가 있고요. 개방 경제도 그냥 인투이션은 비슷하고요. 개방 경제에서 일반적일 때는 확장 정책하면은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실질 환율이 절상이 돼서 무역이 나빠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재정 정책하면은 실질 금리 올라가고 실질 환율이 절상이 되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서 거기서 이제 구축 효과가 생기면서 효과가 줄어드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 금리가 내려간다고 그랬었죠. 그죠?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서 오히려 그 실질 환율은 절하가 되고 무역이 오히려 좋아지면서 개방 경제에서 똑같은 반대 효과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걸 상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그 실증 분석 잠깐 보여드리면, 실증 분석 뭐 디테일은 생략하고 그냥 결과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냥 대표적인 분석이 뭐 미국 자료를 일단 제일 많이 사용을 했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미국이 그럼 제로 로어 바운드가 언제 있었나 그러면은 최근에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이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우리 대공황 직후에 그 한 30년대 넘어가면서 그 30년대에서 50년대 초반까지 그때 그 제로 로어 바운드 기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실증 분석할 때 요 기간이랑 요 기간 뭐 2개 정도가 대표적인 분석인데, 여기 이분들은 뭐 로컬 프로젝션 사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결과는 근데 사실 뭐 재정 정책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뭐 뉴스샥 이용하는 경우 뭐 블랑샷 패러티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뭐 일단 확실히 크다는 결과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명확하지 않다는 결과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바꾸고 그 샥의 종류를 바꿈에 따라서 제로 로어 바운드 때 더 크다는 결과를 보인 게 한 반 약간 더 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다, 뭐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가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일본 대상 연구고요. 그러니까 일본 대상 연구인데 일본은 사실 보시면은 1995년부터 최근까지 제로 로어 바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에 비해서 약간 더 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뭐 상대적으로 작지만 일본은 최근 거고 거기다 좀 기간이 길어서 분석이 좀 더 명확하다는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이 논문 보시면은 일본에서 이제 그렇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그 제로 로어 바운드 때 재정 정책고가 더 컸다는 결론이고요. 특히 하나 흥미로운 거는 여기 인플레이션 기대 채널, 아까 인플레이션 기대가 생기면서 실질금리가 떨어진다면서 더 많이 자극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레미 논문은 그 옛날 그 39년, 45년 대상으로 했는데 뭐 별 차이가 없다. 크게 명확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다음 여기는 뭐 17개국 대상으로 패널로 분석을 했는데 1% 이하 금리 정도 올해 4분기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가지고요. 여기서는 더 크게 추정되었다고 하고요. 그 제로 로어 바운드 때. 그래서 이게 이제 대충 그 요약인데 결국 보시면 이론적으로는 뭐 크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실증적으로 보면은 한 반 정도는 그렇다. 나머지 반 정도는 뭐 명확한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히려 작다 이런 논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거를 우리 최근에 그럼 과연 우리가 커졌는가를 분석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시 분석에서는 뭐 분석할 방법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정치가 월별로 해도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미시 자료 이용하신 분들은 아마 그 재정 정책 효과를 최근에 추정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일단 거시 자료만 가지고는 일단 쉽지는 않은 작업인 것 같고요. 약간 더 자료가 있어야지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냥 기존의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과 그 재정 정책 효과를 추정한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결과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는 지금 그 추정은 2000년 이후에 했던 거고요. 2000년부터 최근 자료까지 사용을 했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보통 분석하는 방법이랑 거의 비슷하고 특별히 약간 특히 이제 미국 모형이랑 약간 다른 면은 미국은 이제 주로 도메스틱 이코노미에서 그 해외 변수나 이런 걸 별로 고려를 안 하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 분석이기 때문에 뭐 실질 환율 아니면 미국 변수들 뭐 이런 걸 좀 추가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식별 방법은 뭐 여러 가지를 사용을 했고 근데 자세한 거는 뭐 저희 논문에 있고요. 그냥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결과는 재정 지출이 일단 뭐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크기에 상관없이 재정 지출 확대를 하면은 GDP가 과연 올라가는가, 뭐 일단 확실히 올라간다는 거고요. 근데 이 결과는 뭐 모형을 바꾸거나 뭐 분석 방법을 바꾸거나 굉장히 뭐 로부스트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그럼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얼마나 크냐가 당연히 관심이 있죠. 정부가 100원을 썼는데 우리 GDP에 100원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덜 있는 건지 더 있는 건지 뭐 이런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보시면 이제 케인시안 모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정 승수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시 가르치시는 분들은 아마 다 ISLM 모델을 조금 가르치시면서 뭐 정부 재정 승수하면서 이 재정 승수가 이렇게 뭐 정부 지출 늘리면 그 다음에 소비가 또 늘어나고 소비가 또 늘어나면서 이제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추정을 하면 그만큼 파워풀하지 않다는 거고요. 여기 우리나라 자료 보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에서 한 1년 정도 생각하면은 확실히 일보다 작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기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스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제일 그럴듯한 스페시피케이션의 결과를 보면은 한 0.6에서 0.7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고요. 미국에도 사실 재정 정책 그 효과 분석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1보다 적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케인지안 모형에 그 상당히 익숙하면은 재정 정책 효과가 뭐 예 같은 거 보시면 뭐 3도 나오고 5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아마 추정을 하면은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1보다 작다는 게 아마 상당히 그럴듯한 추정치라는 거고요. 그다음 그 약간 또 흥미로운 점은 그다음에 이제 증세 효과도 따로 추정을 했는데 증세 효과가 아마 우리 교과서에서도 우리 재정 지출보다는 증세가 효과가 작다는 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죠? 재정 그 세금으로 하면은 일단 바로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뭐 소득세 같으면은 뭐 한계 소비 성향만큼만 소비에 영향을 미쳐서 약간 효과가 정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증세 효과가 좀 작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추정 결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증세 충격이 재정 지출 그 증세 승수가 재정 지출 승수보다 이제 작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숫자도 작고 통계적으로 좀 덜 유의한 경향이 있다라는 결과고요. 그 다음에 항목별 비교를 하나 더 했는데 뭐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이전 지출 했는데 그 이전 지출 경우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 지출이 사실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승수를 계산해 보면은 뭐 결과가 사실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여기 뭐 승수 계산한 것만 잠깐 보여드리면 아마 여기 빨간 거로 있는 게 우리나라 거고요. 여기 지금 정부 지출 승수 보시면 여기 한 20기까지 계산한 건데 한 0.5에서 크게는 뭐 0.7까지 정도 수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세 같으면은 플러스긴 한데 뭐 아주 시그니피컨트하게 추정은 잘 안 돼요. 근데 물론 여기 추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증세 승수는 정부 지출보다 작으니까 정부 지출이 뭐 0.67이면은 증세는 뭐 그거보다는 더 낮고 뭐 0.34나 맥시멈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그 말씀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데트 파이낸싱이나 텍스 파이낸싱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카운터 팩추얼 어널리시스를 해서 이게 뭐 그럴듯한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실제로 히스토리컬 자료에서 나온 건 아니고 약간의 가정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보자 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근데 하나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랑 조세는 똑같이 움직이는 경우, 또 하나는 조세는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경우, 그러니까 부채로 다 파이낸싱이 된 경우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트 파이낸싱이랑 텍스 파이낸싱이랑 문헌에 보면 이제 굉장히 데피니션이 여러 종류인데 저희가 본 거는 전부 텍스를 그대로 거두는 거, 정부 지출함에 따라서, 그다음에 하나는 아예 안 거두는 거, 그러니까 다 전부 다 부채로 가겠죠.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 여기 데트 파이낸싱이랑 텍스 파이낸싱인데 일단 우리 뭐 기본적인 뭐 교과서적인 답은 당연히 데트 파이낸싱이 더 승수 효과가 큰 거죠. 왜냐하면 조세를 거두면은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데트 파이낸싱 조세를 안 거두고 그냥 부채로 남겨두는 게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 효과가 당연히 크다는 생각이 들 건데 실제로 뭐 그렇게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앞에는 약간 좀 추정이 좀 이상하고요. 뒤쪽 걸 보시면은 주로 이 데트 파이낸싱 쪽의 승수가 한 0.1에서 0.2 정도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데트 파이낸싱의 효과가 더 크다는 건 맞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얼마나 큰 차이냐를 약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게 아마 그 GDP로 보시면은 GDP 증가율을 한 0.1% 정도 단기적으로 올리는 충격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채무를 얼마나 발행해야 할 것인지를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한 5년 후에 한 GDP 대비 1% 정도 상승하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텍스 파이낸싱을 하면은 그 데트 파이낸싱을 하면은 그 조세 증가가 없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약간 커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공공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공공부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계산했더니 한 0.12% 정도 GDP를 늘리는데 국가 채무 규모는 한 5년 정도 후에 1% 정도 늘어난다. 뭐 그 정도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그 국가 채무 규모의 증가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효과는 더 크지만 그 국가 채무는 좀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를 한번 하고 우리 현 상황에 대해서 약간의 시사점을 얻어보면은. 기존 결과를 보면은 아까 앞에 언급을 결과 보면은 그 명목 금리 하한에서 제로 로어 바운드가 되면은 정부 지출의 유효성이 평상시보다 크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그렇고 물론 이제 종류별로 좀 다르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나 뭐 종류나 뭐 여러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약간 크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그 효과를 봤더니 첫 번째는 그 재정 승수가 1보다 작게 물론 유효하긴 하지만 1보다 작다 정도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효 하한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뭐 미국이랑 비슷하다면은 뭐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효 하한에 도달했다 그러면 재정 정책 효과가 분명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현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지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는 뭐 적용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제로 로어 바운드라기보다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게 첫 번째는 아까 그 수요 충격인 경우에는 명확한데 다른 충격인 경우는 좀 안 그렇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수요 충격이 많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공급 측 충격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측면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약간 덜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아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제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기 부양을 하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계속 있는 이상 그 지출이 뭐 코로나가 계속 있는데 우리가 계속 지출을 늘리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일반 상황이면 사실 가능하지만 어차피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부양을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을 못하는 건 그대로 있을 거기 때문에 재정 승수가 오히려 평상시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물론 이제 이전 지출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전 지출을 사용을 한다면은 뭐 이전 지출도 많이 사용을 했죠. 이미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게 대부분 다 이전 지출이고요. 근데 이전 지출은 사실 평상시에 거의 승수가 작고 유효하지 않게 나오는데 지금에도 뭐 상당히 작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제로금리에 가면은 뭐 승수가 커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이 일반적인 제로금리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랑 겹친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그럼 코로나 끝나면 가능할 것인가 하면은 코로나가 끝났는데 계속 금리가 뭐 실효 하한에 가깝다 한다면은 뭐 당연히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게 타이밍이 바뀌면은 뭐 딱 그때 해야지 뭐 나중에 하면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끝났는데 실효 하한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도 좀 불확실하고 아니면 그때 딱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비슷하다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여드린 게 이 국채 발행하는 경우랑 조세 징수하는 경우를 보여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국채 발행하는 경우에 효과가 더 크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서 네거티브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분명히 단기적으로 더 크다는 건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만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아까 국채 사이즈를 계산해 보니 뭐 생각보다 적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국채 발행이 지속되는 경우에 국가 채무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은
장기적으로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뭐 이자율이 상승하고 뭐 국가 신인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 국가 채무 이자 부담도 생길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채 발행해서 할 것인지 조세 징수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 두 가지 트레이드오프를 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